렉처 11 Result and Post Processing. 자, 오늘은 NCS 미케니컬에서 결과 부분하고 후처리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챕터 오버뷰. 자, 이번에는요. NCS 미케니컬의 결과를 출력하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격자인 경우에 이제 에러가 포함이 되는데 그 에러를 검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여기 쭉 나옵니다. Result, 그 다음 Legend, Contour, Alert, Windows, 그리고 비디오 방법, 만드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Constraint Equation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 그 다음 Result를 Scoping, 어떤 부분만 보겠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Result를 밖으로 이제 내보내기, 그리고 섹션 플레인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플레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프로브 툴, 차트, 코디네이트 시스템, linearized stress, error estimation, 그리고 convergence, stress singularity, 그리고 convergence and scoping,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워크숍으로 매싱 이밸류에이션 하는 이런 다양한 그 리절트 부분과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뷰잉 리절트, 결과 보는 법입니다. 자, 이 창을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 컨텍스트 메뉴가 됩니다. 리절트 탭에 상황에 맞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볼 때 그 스케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0.5 곱하기 오토 스케일을 본다든지 오토 스케일 이렇게 보게 되고, 비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스케일이 1인 그러한 액추얼 그 스케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오브 리절트에서 결과를 볼 때 바디들을 어떻게 보일 건가, 스코프한 바디들만 보일 건가, 전체가 다 보일 건가, 아니면 메뉴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부분의 바디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메소드, 여기 지오메트리 부분, 요건 디스플레이 메소드가 되고요. 여기는 컨투어 세팅,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아웃라인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갈 건가, 그 다음 프로브를 표시를 하겠느냐, 민맥스를 표시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고,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디스플레이는 벡터의 양을 이렇게 화살표로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벡터를 써서 나타내겠느냐, 요거는 그 크기들을 프로포셔널하게 하느냐, 유니폼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 엘리먼트 얼라인드, 그리드 얼라인드 이렇게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솔리드 폼이나 라인 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뭐 플레이, 포즈, 그 다음에 여기 디스트리뷰트는 그 애니메이션을 될 때에 그 각각의 장면들을 유니폼하게 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풀어놓은 그 서브 스텝의 결과들을 다 보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고, 프레임 레이트, 요거는 2초간 보이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몇 프레임을 보이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영상을 익스포트, 내보내기 하는데 mp4나 뭐 WMV, AVI, GIF 이런 걸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투 멀티 스텝, 요 부분은 이제 스케일링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뷰잉 리절트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스케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구조에서 결과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실제 변형에다가 여기 스케일 팩터를 곱한 거죠. 여기 나오는 게 스케일 팩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어떤 일반적인 리니어 스태틱 문제에서의 결과들은 실제 변형에다가 이 스케일 팩터를 곱해서 표현됩니다. 스케일 팩터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스케일 팩터는 주어지는 값들로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값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0.5 곱하기 오토, 그래서 실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1.1 곱하기 10의 2승 정도를 곱한 그러한 변형이 되는 거죠. 이거는 변형 양상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하게 보이게끔 하고요. 변이가 작을 때는 좀 큰 스케일 팩터를 써서 과하게 보이게 하고, 변형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너무 큰 경우에는 스케일 팩터를 좀 작게 가져가 가지고 그 변형이 작게 보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은 트루 스케일인데 우리가 비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디폴트로 트루 스케일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viewing result. 해석 결과를 이제 그래프나 또는 그 컨투어 플롯으로 보는 것 외에 워크시트 형식으로 그러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과 항목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 한눈에 결과를 쉽게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솔루션 아래 각 결과 항목보다 여기 나오는 워크시트 리절트 서머리에서 워크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 솔루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워크시트 리절트 서머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솔루션 퀀티티스 앤드 리절트 서머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available solution quantity, material and element type information, solver component name, 그 다음에 result summary 여기 있죠. 그래서 result summary가 여기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입니다. 여기 나왔던 equivalent stress가 min max가 얼마가 되느냐, 단위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 structural error가 min max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otal deformation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전드 컨트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레전드는요, 여러분들 그래픽 창 볼 때 이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요 부분을 가지고 레전드라고 하고요. 이 설정들을 변경하려면 레전드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설정들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보이는 레전드의 그 색깔의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이 컨투어 밴드, 여기 나오는 색깔 숫자들을 조금 더 밴드를 많게 늘릴 수가 있고 또는 decrease,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들로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컨투어 밴드를 늘리면 되고요. 그 다음 display max min label on the legend 해서 min max on color b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선택하면 이 레전드의 min max가 표시가 됩니다.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이 얼마인지가 표현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numbers of significant digit, 요거는 이제 디지트 클릭해서 숫자를 선택해 주는 건데 요거는 여기 레전드에서 사용되는 그 유효 숫자를 몇 자리로 가져갈 건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숫자를 쓰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요걸 줄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에디트에서 에디트 밸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레전드의 값들을 내가 이미 원하는 어떤 값들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amed legend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export, import, switch to save the legend setting.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던 그 레전드 세팅이 있다고 칩시다. 또는 한 문제를 풀어서 동일한 레전드로 가져가도록 레전드를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세팅을 저장을 해서 익스포트를 해서 임포트를 불러와서 그 레전드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호리존탈은 요거 바를 버티컬로 가져가느냐 또는 호리존탈로 가져가느냐 결정해 주는 것이고요. 디스플레이 데이트 앤 타임, 요거는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시간, 날짜들이 표시가 되는데 그것을 켜거나 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로가리드믹 스케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바꿔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witch to scientific notation, 여기 all scientific notation은 이 숫자들을 우리가 뭐 3.0 곱하기 10의 뭐 몇 승,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scientific notation을 쓰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independent band color scheme,
semi transparency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고, adjust to visible 조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set all 하면 이거 다시 리셋이 됩니다. 자, 컨투어 플롯 때는 값의 범위를 조절해서 더욱더 명확한 결과 분포를 보게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에디트를 하게 되면 그거 조정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한 부분의 값이 아주 크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의 값이 너무 크게 되고, 그러면 이 사이들이 제일 작은 값과 큰 값 사이로 이렇게 뭐 균등하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큰 하나의 튀는 값이 있으면 많은 부분들이 그냥 파랗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 값들을 수정해 줌으로 해서 여기 보이는 컨투어의 색깔들이, 다양한 색깔들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클릭해서 또는 드래그해서 값을 직접 입력해서 여기 범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이제 같은 문제에 대한 결과인데 이렇게 값들을 조정을 해줬습니다. 맥시멈하고 여기 미니멈들은 변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면 위에서는 빨간색 부분이 이제 59.81이 가장 큰 값이고 51.437 사이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 부분을 4.3876부터 59.81 사이를 빨간색으로 하고 더 낮은 값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투어를 적당히 조절해서 너무 한 색깔만 전체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당히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디펜던트 밴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제한된 부분의 결과만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보면 인디펜던트 밴드 해가지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구간을 정해가지고요, 레전드의 컨트롤 레인지를 이용해가지고 그것보다 높은 부분만, 아랫부분만, 그리고 탑 앤 바텀 하면은 그 사이에서 탑 앤 바텀 부분, 아랫부분, 윗부분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결과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값 위에는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즉 뭐냐면 여기서는 11.963보다 더 큰 부분은 보라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0.80497보다 아래 부분은 카키색으로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탑 앤 바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값이나 너무 작은 값들을 배제해서 그 사이의 값들을 보여주게 할 때 이런 기능을 쓰게 되면 좋습니다. 다음 컨투어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아래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지오메트리 이 부분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요, 익스테리어 바깥 표면을 보이겠느냐, 또 아이소 서피스 어떤 등가의 값을 갖는 서피스들을 보여주겠느냐, 캡트 아이소 서피스로 보이겠느냐, 요거는 어떤 설정값 이상 또는 이하의 영역을 제외하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플레인, 섹션 상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익스테리어죠. 이겁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보고 있는데 그냥 그 물체의 표면에 보이는 결과들을, 표면에 입힌 결과들을 그대로 보는 거죠. 자, 이게 기본 이제 설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대부분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소 서피스는 요거는 지금 응력에 대한 아이소 서피스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보이는 이 면들이 뭐냐면 같은 응력 값들을 가지는 그러한 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컨투어 값을 갖는 영역을 표시하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온도 분포가 어떤 뭐 30도인 영역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캡티드 아이소 서피스는 요거는 설정값보다 크고 또는 설정값보다 작은 이러한 영역들을 제외하고 그 어떤 영역에 포함되는 결과들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섹션 플레인은 섹션 플레인을 만들어서 그 평면을 잘라서, 그 플레인을 잘라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만 이렇게 보이는 데 쓰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또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kept isosurface는 자, 여기 kept isosurface 들어가 보면 이렇게 iso, top, bottom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상한이나 또는 하한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기준값은 슬라이드 또는 직접 요 슬라이드로 이동하거나 또는 직접 값을 입력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요거는 보면 이 kept isosurface를 선택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어떤 기준값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들만 보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어떤 값 이상 부분만 보이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ISO는 그 값 기준으로 딱 그 값만 보이게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탑 바텀이 있으면 요거는 아마 바텀 X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텀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요. 요거는 위에가 이렇게 X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탑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점을 기준으로 그 값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다 안 보여주기 때문에 요 ISO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요 부분 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그림일 것이고요. 자, 요거는 아마 바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요 아이콘으로 본 그림일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컨투어즈 아이콘은 결과를 출력할 때 사용되는 색상 밴드 스타일을 아름과 같이 네 가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컨투어. 자, 컨투어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컨투어 밴드입니다. 그래서 색깔 사이가 이렇게 딱딱 구분 지어져 있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요. 또는 스무스 컨투어라고 해가지고 그 색깔들이 이렇게 블렌딩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무스 컨투어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컨투어 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 라인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이제 회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을 나타내는 라인들을 이제 아이소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결과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엣지입니다. 엣지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요거는 이제 변형전 모델이나 격자의 표시를 나타내는데 그렇게 조정할 때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no wireframe이에요. 그냥 모델이 선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show undeformed wireframe 하면은 말 그대로 변형하지 않는 와이어프레임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변형된 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초기에 이러한 형상이었는데 이렇게 변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show undeformed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변형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레이 회색 형태의 톤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디폼드 된 형상을 같이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how element가 있는데 여기 엣지 부분에서 show element를 선택하면 우리가 사용한 격자를 보여주면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벡터 플롯은 자 여기 요 부분을 클릭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벡터 플롯이기 때문에 크기하고 방향을 다 정보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포메이션 여기 크기하고 방향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프린시플 스트레스도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프린시플 스트레스는 이제 아이겐 밸류 문제로 우리가 응역 행렬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벡터 플러스로 나타낼 수가 있고 히트 플럭스 같은 열 전달 문제에서 나오는 것도 여기에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벡터 플러스로 결과의 그 크기하고 방향을 동시에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벡터 출력 가능한 결과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만 이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릴 수 있는 경우에만 이게 활성화가 되고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벡터 랭스 컨트롤은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가 조정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 덴시티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이 에로를 화살표들을 많이 모델에 보이게끔 할 거냐. 그래서 그거의 덴시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D 얼러트입니다. 뭐 경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어떤 기준 조건을 설정했을 때 그것이 만족되는지 여부를 뭐 우리가 지정해 놓고 결과들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인서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얼러트라는 게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할 때 자, 여기 얼러트 부분이 있죠. 디테일즈 오브 얼러트 봤을 때 fails if maximum above value 아래 있는 value보다 그 맥시멈이 이거보다 이제 더 크게 되면 fail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maximum above value 60 메가파스칼. 그래서 결과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 얼러트한 게 50보다 맥시멈이 더 크면 이 부분이 이제 fail 났다는 표시가 나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만족이 되면 그러니까 60보다 맥시멈이 더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fail이 났을 때가 60보다 클 때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퀴벌런트 스트레스의 맥시멈이 60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트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면 기준을 만족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붉은색 경고 표시가 있으면은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얼러트입니다. 다음 멀티플 뷰 포트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모델을 본다든지 또는 결과들을 확인할 때 뭐 응력과 또 변이들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보고 싶을 때 씁니다. 요거는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결과를 하나의 화면으로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뷰 포트가 있고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원 뷰 포트인데 우리를 이렇게 두 개의 수평으로 나눌 수도 있고 수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개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창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아웃풋들이라든지 모델을 클릭하면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몇 번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비디오입니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이제 대부분 스태틱 스트럭처럴 문제여서 이게 디포메이션들이 진동하는 형태들은 많이 안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고유진동수 문제라든지 또는 트랜지언트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이게 모델들이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우리가 비디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서드 파티 캡처 툴을 사용해도 되지만 NCS에서 이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바에서 플레이, 포즈, 스탑 기능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는 뭐 스탑하는 기능이고 플레이 이제 스타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걸 쓰게 되면요 싱글 솔브 리절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결과를 포인트에 따라 나눌 것인지 주어진 값을 일괄되게 나눌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오른쪽 부분에 있는 요거를 쓰게 되면은 멀티 솔브 리절트 예를 들어서 로드 스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난리니어나 뭐 트랜지언트 등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계산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그 포인트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해주고 요거는 이제 유니폼하게 해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레졸루션 앤드 스피드 요거는 그래서 20개의 프레임을 2초 동안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라는 거고 이게 이제 너무 짧으면 움직임이 2초 안에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여러분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 프레임 수가 너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적으면 그 움직임이 한 프레임당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우리 제대로 캡처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적당히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 비디오를 이러한 다양한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constraint equation을 디스플레이하는 부분입니다. 구속 방정식의 미케니컬의 결과를 다양한 작업을 통해 모델에 표시할 수 있는데, outline tree의 solution information 옵션, 여기 solution information 옵션에서 상세 정보창, 자, solution information에 들어와서 밑으로 상세 창을 가보면 여기 FE connection visibility가 있고, 그 다음에 display 여기 있죠. all FE connector 해가지고 모든 유한 요소 관련되는 커넥터들을 다 표현하라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모트 포스를 이렇게 주었을 때 우리가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와 같은 constraint equation이 이 리모트 포스 들어가는 점과 이 스코핑한 면들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geometry 부분 클릭해야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 visible on result를 하게 되면 결과를 볼 때도 이와 같은 constraint equation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remote boundary condition, 그 다음에 spot weld 한 부분, weak spring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라인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thickness들을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코핑 리절트, 포스트 프로세스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범위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퀴벌런트 스탯을 볼 때의 스코핑 메소드를 내가 지오메트리 셀렉션으로 했고, 지오메트리는 올바디로 하는 게 아니라 4개의 페이스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페이스만 선택하면 그 선택된 페이스에서만 결과 이퀴벌런트 스탯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핑 기능으로 선택한 개체에 대해서만 결과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도 이제 상당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의 부위별로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코프 결과 출력을 보게 되면 모델의 관심 부분을 선택하거나 네임드 셀렉션을 선택해서 결과 항목을 이렇게 확인하고요.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이처럼 반투명하게 보여지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 여기에서는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는데 지오메트리 셀렉션 스코핑을 지오메트리로 했고요. 지오메트리 엣지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엣지 하나만 선택했어요. 한 개의 엣지 또는 점, 포인트도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거를 스코핑해서 결과를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반투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 또는 요거는 이제 패스 또는 서피스입니다. 그래서 모델 밑에 들어가 보면 이처럼 컨스트럭션 구성 형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참조 형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처럼 패스를 만들 수도 있고 서피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패스는 좌표계 코디네이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모델의 엣지 또는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모델상의 패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는, 여기 나온 서피스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위치와 방향들을 또 정의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엣지에 지정된 기존 결과를 자동으로 이제 패스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자,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엣지에다가 어떤 디렉셔널 디포메이션들을 결과들을 가지고 보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Convert to Path Result로 해서 하면 여기 이제 패스 상에 있는 결과들로 이렇게 전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델의 어떤 패스 경로를 따라서 응력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모델의 한 단면을 통해서 결과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결과를 봤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패스 플롯 이그젬플이에요. 패스를 하나 우리가 만들었어요. 패스는 여기 보면 스코핑 메서드 패스라고 되어 있고 패스 이름이 패스2입니다. 그래서 1번 점에서부터 2번 패스를 따라가면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는 것이고, 요거는
컨스트럭션 그 지오메트리가 스코핑 할때 서피스로 되어 있고요. 그 이름을 서피스의 이름을 서피스라고 그냥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그 위에 이퀴벌런트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자, 패스를 이용해서 결과를 우리가 쓸 때요. 패스 결과는 그래픽 창으로 출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프와 테이블 형태의 결과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스코핑을 패스로 했고 이름을 패스2라고 하면 자, 여기 그래프 여기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X축은 이 패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패스, 우리가 선택했던 패스,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자, 그랬을 때 값들이 이렇게 응력들의 값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컨스트럭션 서피스 상에 우리가 리액션 프로브 이용해서 이 컨스트럭션 서피스를 이용해서 결과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액션 프로브를 사용하면 컨스트럭션 서피스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델의 해당 면에서 반력들을 상세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컨스트럭션 서피스에서 생기는 반력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여기 부분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밑에 부분 쭉 내려오면 아웃풋 컨트롤이 있는데 여기서 노달 포스 부분들을 yes로 해줘야 이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컨스트럭션 서피스의 상에서 나타나는 여기 그 반력들을 이렇게 계산들을 한 것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서 이 결과들을 플롯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컨스트럭션 서피스의 그 면에 생기는 반력들이 얼마인지를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force reaction이 우리가 하나 솔루션에다가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에 보게 되면 타입은 이제 force reaction이고 location method를 우리가 surface로 선택을 해주고 그 surface를 선택을 해줍니다. 우리가 만드는 construction surface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force reaction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단면에 어떤 하중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서피스나 파트에 대한 스코핑한 예들을 한번 보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 문제를 풀어서 하나의 싱글 파트에 대해서만 결과를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보이게 한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면과 요 면이 이제 만나는 컨택면인데 여기 하나의 서피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노달 그 셀렉션을 합니다. 그래서 노달 네임드 셀렉션을 만들고 그 네임드 셀렉션 한 절점들에 대해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다음은요, 이제 구의를 통해서 유한 요소의 엘리먼트와 노드를 직접 스코핑해서 그 부분의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셀렉트에서 유형을 이렇게 노드, 엘리먼트, 페이스, 엘리먼트로 선택하고요. 스코핑을 거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노드를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노드점에서의 이퀴벌런트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한 점이 선택됐으니까 민맥스는 같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 엘리먼트의 페이스를 선택해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본 거고요. 요거는 한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결과를 본 겁니다. 이렇게 결과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컨투어 결과 출력은 멀티 바디 파트를 가로질러 출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모델 자체가 여기 중간에 실제로 파트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런 경우에 이 바디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이 평균을 내서 출력을 할 건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한번 봅시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하는데
셀렉션은 이제 올 바디를 했습니다. 올 바디를 했고, 뭐 결과들 타입이 있고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 인테그레이션 포인트 리절트에서 디스플레이 옵션을 에버리지로 했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어크로스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옵션에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절점들 사이에 그 결과들을 나타낼 때 인테그레이션 포인트의 결과들을 이렇게 여기 표현된 것처럼 에버리지를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두 엘리먼트 사이에 컨투어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죠. 근데 언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이쪽 엘리먼트하고 이쪽 엘리먼트의 절점에서의 결과들이 한 엘리먼트의 그 인테그레이션 포인트에서 나온 것으로 딱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먼트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사이에서 이처럼 컨투어들이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하고 언에버리지 차이가 있고요. 다음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요걸 에버리지로 하게 되면 에버리지 어크로스 바디 해가지고 서로 다른 바디의 또 결과를 평균해서 출력하냐, 요렇게 또 우리가 옵션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verage across body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no로 되어 있습니다. no로 되어 있는데 요걸 yes로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떨어진 바디, 서로 파트가 그러니까 바디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결과들을 average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바디에 인접한 결과, 그 경계에서의 결과를 이렇게 에버리징 하기 때문에 컨투어가 부드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는 디스플레이 옵션의 에버리지하고 언에버리지는요,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게 충분한 메쉬를 밀도를 가지느냐, 그것들을 평가할 때 에버리지하고 언에버리지를 두 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 메쉬는 그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의 밀도가 충분치 않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한 5% 미만 또는 2% 미만 정도의 그 차이를 보이는 정도의 어떤 요소 밀도로 요소들을 좀 촘촘하게 메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응력들이 중요하고 그 응력 값들을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경우에 그렇게 메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결과들을 확인했으면 내보내기입니다. 결과 항목을 또는 워크시트 정보들, 테이블 내용을 요거를 익스포트 내보내기가 가능한데요. 어디든지 여기서는 뭐 지오메트리에서 익스포트 또는 여기서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에서 엑스포트. 그래서 결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익스포트를 해주면 됩니다. 워크시트에서 내보내기를 할 때는 자, 익스포트 하고자 하는 항목을 워크시트 탭에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해주면 됩니다. 나가는 그 파일 포맷은 텍스트나 또는 엑셀 파일의 포맷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우리가 익스포트 하게 되면 이제 이 값들이 두 개의 컬럼들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결과를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뭐 프로그램에서 이것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뭐 이 값들을 가지고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거나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요, 익스포트에 관한 세부 옵션은 처음에 이제 미케니컬에서 파일 탭, 옵션즈, 미케니컬 엑스포트 부분, 미케니컬 엑스포트 부분에 가면 이러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 엔코딩을 뭘로 할 거냐? automatically open 엑셀, 익스포트 한 다음에 엑셀 파일을 자동으로 열 거냐? 노드 넘버를 포함할 거냐? yes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include node location. 그러면 노드들의 그 xyz 좌표 값도 포함시키느냐? yes. 이렇게 해주면 각 절점에 대한 위치 정보도 같이 익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섹션 플레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섹션 플레인은 여기 컨텍스트 메뉴 인서트에 여기 섹션 플레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제목처럼요, 모델을 잘라서 단면을 만들어서 그때 그 자른 단면을 가지고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인설트에서 섹션 플레인 하게 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new section plane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걸 클릭한 다음에 그냥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그냥 쭉 라인을 하나 그으면 이처럼요. 이렇게 라인을 하나 쭉 그으면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 그은 선을 따라서 단면들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섹션 플레인에서 상세 설정창에서 여기 체크박스가 된 부분은 이제 활성화되는 단면이고 이걸 끄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딜리트 아이콘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섹션 플레인은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 플레인의 수정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섹션 플레인에 대해서 그래픽 창에 나타나는 핸들 여기 나오죠. 요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걸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핸들을 움직여서 섹션 면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모델에서 어느 지점을 우리가 섹션을 할 거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을 클릭하면 이쪽이 보이는 거고 섹션에 그 다음에 반대쪽을 선택하면 또 반대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의 한 사이드를 선택함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드래깅하면 그 모델에서 이제 섹션 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것을 만들 때 요거는 이제 커서를 드래그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좌표계를 만들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좌표계를 하나 만듭니다. 또는 뭐 좌표계를 이용해서 또는 새로 만들어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Create Section Plane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Create Section Plane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좌표계의 XY 평면이 그 절단면이 됩니다. 그렇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프로브 툴입니다. 프로브 툴. 자, 여기 프로브 툴 결과에서 우리가 프로브 선택할 수가 있고 프로브로 만들 수 있는 건 이와 같이 결과들이 많습니다. 자, 프로브 툴은요. 특정 부분의 결과를 보거나 또는 결과를 이제 매개 변수화로 설정할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 프로브로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 요거는 컨투어 출력하고는 다르게 이 알록달록한 그래픽적인 결과는 표현되지 않고요. 여기 상세 창에 이렇게 결과 값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디포메이션 프로브에서 변위에 대한 어떤 프로브 값인데 지오메트리 셀렉션을 한 면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면에 이제 디포메이션을 보는데 그때 결과들이 보면 맥시멈 값, 미니멈 값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때 어떤 좌표계를 써서 결과들을 보겠느냐 수치들을 우리가 확인할 거냐 요 좌표계를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국부 좌표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또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어떤 그 결과 디포메이션들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때 프로브를 쓰는 거고 알고 있는 것처럼 force reaction, moment reactio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컨투어 값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브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다음 이제 차트입니다. 차트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결과 데이터들을 차트를 이용하면 그 결과들을 한 번에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요. 모델 트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결과 항목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차트 클릭해서 apply 또는 이걸 선택해서 차트를 클릭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을 이용하면 다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그렇게 하면 되고 차트를 클릭해서 또 여기 outline selection에서 선택해서 apply 클릭해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금방 설명한 것처럼 차트 아이콘을 먼저 선택하고 보고 싶은 결과 항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apply를 해도 되고 또는 먼저 선택하고 차트를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 여기 밑에 차트의 상세 창에서
엑시스 레이블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 타임에 따라서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디렉셔널 디포메이션 두 개를 선택했죠. 그래서 같이 이제 X축은 시간이 될 것이고 Y축의 두 값들은 여기서 선택한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이 될 겁니다. 볼 때 아웃풋 퀀티티에서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것이 맥시멈이죠. 따라서 여기 미니멈, 여기 또 미니멈은 아웃풋에서 오미트, 그러니까 생략을 하는 것이고요. 맥시멈 두 개만 디스플레이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시간에 따른 두 지점에서의 디렉셔널 디포메이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방향성을 포함하는 결과의 경우에 우리가 글로벌 코디네이트 또는 로컬 코디네이트를 사용해서 결과를 출력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언제 유용하냐면 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어떤 실린드리칼 형상의 응력 결과를 살펴볼 때 이거는 그냥 XYZ 방향으로 보는 것보다 이 레디얼 방향, 이 반경 방향의 결과, 그 다음에 이 후프, 이 둘레 원주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의 결과, 그 다음에 액시얼 방향의 결과,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좌표계를 보면 글로벌은 XYZ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레디얼, 후프, 액시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가 추가적으로 로컬 실린드리칼 좌표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요. 그렇게 되면 X방향은 이게 반경 방향이 되는 거고 Y방향은 이 원주 방향, 즉 훅 스트레스 같은 걸 볼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고 Z는 액시얼 방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렇게 압력 용기 실린드리칼 형태에서는 이 원주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응력들은 동일하죠. 근데 만약에 XYZ 좌표계를 쓰게 되면 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응력 값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YZ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치마다 결과들이 다르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린드리칼 좌표계를 쓰게 되면 이러한 원통형에서 나오는 레디얼, 후프, 액시얼 스트레스를 더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리니어라이즈 스트레스, 응력 선형화인데요. 요거는 이제 패스 기능을 사용해서 리니어라이즈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ASME 미국 기계학회에서 구조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이런 방법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NCS에서 이제 리니어라이즈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리니어라이즈 스트레스로 계산한 이 응력들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요거는 패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패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패스를 만들어서 이 패스를 따라가면서 여기 나온 응력들이 얼마의 값을 가지는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ASME 코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그런 때 사용되는 응력이 됩니다. 다음 에러 에스티메이션. 스트레스나 또는 그러니까 구조 해석의 스트레스 또는 열전달 해석의 히트 플럭스 같은 결과들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격자들의 어떤 덴시티 또는 형상에 따라서 그 에러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더 메쉬의 덴시티를 우리가 높여야 되고 더 정밀한 격자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그림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문제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서멀 문제의 히트 플럭스가 됩니다. 자, 스트레스 선택을 하고요. 에러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또는 이제 서멀 문제에서 서멀에서 또 여기 에러 부분을 선택을 하면 자, 여기서는 스트럭처럴 에러 여기 나타나는데 자, 여기 보면 에러가 나타날 때 이 에러는 이제 에너지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러 부분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크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 격자에서 나오는 에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쉬를 우리가 많이 촘촘하게 나눠주면 이 부분의 에러가 많이 줄어든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멀에서는 히트 플럭스를 이용해 가지고 요와 동일한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는 이제
격자가 큰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줄였을 때 에러가 확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인접한 요소 사이에 큰 에너지 변화가 발생하는 영역을 이제 요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크게 나오는 거고, 에러 값은 다른 부분과의 상대적인 비교 측정 값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절대적인 크기의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에러를 확인하고 내가 응력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의 에러 값이 크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부분의 응력 값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메시들을 조금 수정을 해서 결과를 뽑아야 되겠죠. 다음 컨버전스입니다. 컨버전스는 대부분의 이제 유한요소 해석에서 그 격자를 우리가 더 파인하게 가져가면 더 정확한 결과를 일반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이 엘리먼트의 덴시티를 우리가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격자의 조밀도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어떤 경험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케니컬에서는 격자의 퀄리티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컨버전스 툴이라는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자, 최적 격자의 형상을 얻으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 확인해야 되냐면 격자 밀도가 충분한가를 결정짓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곳이 더 많은 요소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적 격자 형상을 얻게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컨버전스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 이퀴버런트 스트레스 선택한 부분의 그 응력 값이 충분히 수렴하는 그러한 격자를 얻고 싶다 할 때 이 컨버전스를 쓰는 겁니다. 자, 맥시멈 스트레스의 그 맥시멈을 기준으로 그 20% 이내로 변화율이 수렴하게 되면 이제 수렴한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컨버전스를 하기 위해서 메시들을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메시를 바꿔줄 때 어댑티브 메시 리파이먼트를 몇 번 하겠느냐, 4번까지 최대 반복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컨버전스는 그 결과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 컨버전스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활용되는지 보면요. 그림을 보면 솔루션에서 이퀴버런트 스트레스 몇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컨버전스 했다는 것은 여기 1번에서부터 5번으로 내려가면서 노드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엘리먼트 수가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체인지가 0.19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토탈 디포메이션이 이렇게 수렴하는 것, 엘리먼트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변화들이 점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줬죠. 그래서 엘리먼트 수를 많이 가져가면 토탈 디포메이션들이 이렇게 점점점 어떤 그 큰 상한값에 수렴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응력,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를 봤을 때는 이 계속 커지면서 수렴하는 양상은 안 보이죠? 그죠? 이러한 또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버전스 기능들은 이제 이러한 스타일의 기능인데요. 자, 해석이 종료된 후에 해석 결과와 최종으로 생성된 결자를 형상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컨버전스 항목을 선택하면 각 반복 단계에서의 요소, 그리고 절점수, 그리고 얼마나 체인지 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격자를 보면 여기 되게 파인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재생성이 이루어진 영역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컨버전스 항목 옆에 여기에 수렴했다 안 했다를 이렇게 성공 또는 실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했던 이 결과를 보는 영역이 응력의 그 특이 값이 생기는 싱귤레리티 스트레스가 생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격자를 크게 하면 격자를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계속 응력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 응력은 그렇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기 때문에 어떤 코너에 라운드가 없는 형태는 면적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F는 일정하더라도 면적이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그 응력들은 계속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컨버전스 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메시 커넥션을 사용한 경우. 메시 커넥션은 이제 메시를 강제적으로 이제 이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스트림이나 또는 다운스트림 해석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 요거는 단독으로 있는 스태틱 스트럭처럴이 아니라 업스트림 또 안쪽 그 위쪽에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또는 결과들을 또 다운스트림에서 또 하는 경우 이거 안 되고요. 임포트 로드를 사용한 경우 이런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널리스팅 상세 설정 창에서 아웃풋 컨트롤 캘큘레이트 스트레스를 yes로 해줘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yes로 해줘야 이게 가능하고요. 자, 설명했던 그 스트레스 싱귤러리티를 보면 구조 해석에서는 이 스트레스 값이 싱귤러해지는 특이점이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에러 플랫을 한다든지 컨버전스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되게 잘못된 결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수렴을 안 한다든지. 자, 그 특이점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면 이처럼 실제로는 모든 지오메트리 실제 생활에 쓰고 있는 것들은 작게나 또는 눈에 우리가 띌 정도의 라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는 모든 라운드 같은 것들을 다 집어넣고 해석하면 메시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실제로는 라운드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해석 모델에 라운드를 넣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코너에서는 응력들이 매우 커지는 그 싱귤러리티, 스트레스 싱귤러리티가 유발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들 또는 이렇게 한 점에 힘을 가하거나 한 점에 구속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응력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는 이제 포인트에다가 구속을 준 거 되고요. 요거는 포인트에다 하중을 준 거 됩니다. 자, 그래서 응력이라는 게 에어리어 분의 폴스이기 때문에 폴스는 유한하다 하더라도 그 폴스가 가해지는 에어리어가 아주 작게 되면 이게 응력들이 점점 커지고 뭐 안데까지 가는 스트레스 싱귤러리티가 생긴다. 이런 관점을 알고 이런 부분에서의 응력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결과를 봐야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라운드를 넣어서 모델링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포인트로 픽스하는 거는 피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한 점에 하중을 가해주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스트레스 싱귤러리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이 에러 출력을 통해 주변 요소와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포인트 로드를 가하고 보게 되면 이 근처에서 하이 에너지 그레디언트, 즉 에러가 크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에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컨버전스 모니터에서 이런 지점들을 사용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수렴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설명을 했었는데 특이점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러한 컨버전스를 쓸 때 이러한 특이점이 있는 부분들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보다 현실적인 하중과 그 라운드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챔퍼나 라운드를 넣는 그런 형상들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컨버전스 리절트를 통해서 특이점을 회피한다. 요거는 이제 컨버전스 쓸 때는 이런 기능을 쓸 때는 이러한 특이점들은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버전스 기능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컨버전스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스코핑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경우에 자, 여기 이런 부분은 요거는 스트레스 싱귤러리티가 생기는 그러한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컨버전스 기능을 쓰게 되면 이거는 메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응력값이 커지기 때문에 수렴을 안 해요. 대신 이 구조물에서 이제 중요한 응력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영역이다. 그래서 region of interest가 이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버전스를 할 때는 전체 모델에 대한 응력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중요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 응력값에 대한 컨버전스 기능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인위적으로 이와 같은 스트레스 싱귤러리티가 발생하는 영역은 만약에 관심 영역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관심 영역에 있는 그 응력들만 스코핑을 해가지고 컨버전스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결과를 보면요. 자, 위의 그림은 컨버전스 컨트롤에서 모델 전체에서 나타나는 응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싱귤러리티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인데 기하학적으로 이제 코너 부분이어서 이 기하학적인 불연속 원인으로 인해서 여기서 응력값들이 메시가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스를 써보면 이처럼 메시를 나눠서 가게 되면 계속 이렇게 응력이 커지는 수렴을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구조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아랫부분에서의 응력들, 왜냐하면 여기가 고정되고 하중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영역, 바닥에서의 영역에서의 어떤 그 컨버전스, 응력의 컨버전스를 이루는 메시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 영역들을 국한시키게 되면요. 자, 이 경우에는 메시를 이렇게 숫자들을 늘려가면서 응력들을 관심 영역에서의 응력들을 확인해 보면 메시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응력이 또는 수렴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스 기능을 쓸 때는 관심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리절트하고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했고요. 그 설명에서 이제 사용했던 부분들이 이제 아래에 보이는 암 부분이야. 로봇 암인데 이 부분에 대한 메시들을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스트 프로세싱들을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또 격자와 관련된 에러들을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하는 것이 워크샵 11.1이 되겠습니다.